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잘 쉬셨나 모르겠네요. 코로나가 워낙 계속 늘어나고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도 코로나 환자 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여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만나는 어떤 시기는 점점 멀어지지 않는가 하는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학생 여러분들이 또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 또 이런 그 시기에 예방 접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셔서 건강하게 슬기롭게 또 이 어려운 시국을 잘 헤쳐나가셨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7주차 녹음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그 다음에 7주차에는 이제 중간고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학생 대표 여러분들과 시험 문제를 시험에 관한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 좀 좋을까 논의를 좀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픈북 형식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제가 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미리 작성을 해서 또 저한테 메일로 좀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물론 시험이라는 것이 이제 그동안에 배운 것들을 점검하는 과정이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책을 좀 보시고 펴보셔서 직접 조용한 시간에 혼자 해보시는 것도 또 좋은 경험이시고 또 그동안 배운 것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어떤 시간으로서 오픈북의 형식도 좀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 대표님들과도 협의를 드려서 시험 문제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간단한 정보들을 좀 먼저 제공을 했고요. 또 하나, 오늘 이제 16일 날이기 때문에 제가 답안지 접수를 17일 내일까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꼭 시간을 좀 엄수해 주셔서 평가를 일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부득이하게 17일 날까지 마감 기한까지 시험 답안지를 제출하지 않으시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성적에 좀 불이익을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드립니다. 그래서 꼭 시간 맞춰서 기한 내에 답안지를 좀 작성을 해서 제출을 좀 해주시기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픈북이라고 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학생분들의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답을 구하는 과정 중에서 이것이 이제 사회복지 국가고시를 통한 1급 시험의 방식과 똑같이 오지선다형으로 이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제를 해가지고 어떤 그런 시험 방식에도 좀 익숙해지는 어떤 기회를 좀 만들어 보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책을 다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배웠던 5장 까지의 어떤 시험 문제를 골고루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의미가 어떤 건지, 사회복지 정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어떤 개념들을 가지고 되는지, 그 다음에 중심적인 가치나 이론, 그 다음에 그동안에 이때 사회복지 정책이 발달되어 온 역사적인 전개 과정들까지 함께 시험 문제를 좀 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전 과정에 거쳐서 좀 문제들을 출제를 했으니까요. 한번 전체 교재를 한번 쭉 보시면서 정답이 어떤 건지 한번 보시고 또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거나 정답이 좀 혼동이 올 수도 있는 부분들은 교재를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게 되면 그동안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공부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되새겨보고 되돌려보는 어떤 시간들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중간고사의 의미를 좀 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바쁘신 과정 중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공부해 보셔서 답안지를 잘 작성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안지는 이제 주관식 문제, 오지선다형으로 주관식 문제를 총 20문제를 냈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20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 6번 문제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가 있네요. 복지국가 발달 이론 중 수렴 이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에 있어서 답안 4번이 사회로 되어 있는 사회지로 이게 사회복지를 이게 복자가 좀 빠져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답안이 이제 4번은 사회복지를 산업화의 산물로 간주한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착오 없으시도록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쭉 해서 20번까지
예, 주관식 문제를 20번, 20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약 2가지 문제. 예, 첫 번째, 우리나라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적 발달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 하나 하고, 두 번째, 사회복지가 효과적으로 행해지려면 서비스의 전달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전달 체계의 종류와 전달 체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2문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을 하시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된다라는 가정을 하게 되면 실제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 정책의 흐름들 또 역사적인 발달 과정들을 좀 이해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 실제로 현장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이제 그 어떠한 전달 체계를 갖고 있느냐, 또 그 전달 체계 안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어떤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가 때때로 아주 중요한 이슈들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의 이제 사회복지 전달 체계, 그다음에 그 원리, 그다음에 공적 체계와 민간의 어떤 전달 체계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점들을 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는 경우가 생긴다라 그러면 아주 중요한 어떤 사회복지사로서의 전문적인 어떤 지식들이나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주관식으로 2가지 문제, 그래서 20점 만점에 2가지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00점 만점으로 중간고사를 채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 답안지를 다 받아가지고 그 내용들을 좀 채점을 해서 그 중간고사 성적 입력을 다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그 다음에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이제 그 학습 내용들을 좀 얼마나 이해를 하시고 계신지, 그 다음에 또 교재 내용들을 좀 얼마나 충실하게 공부를 하셨는지를 좀 평가를 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중간고사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혹여라도 이제 내일까지 제출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 사항들이나 궁금하신 것들은 아무 때고 연락을 주시면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어떤 답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간고사를 좀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은 그 학교의 정책상 이제 그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그래도 남는 시간에 3교시 수업이기 때문에 1교시는 시험을 진행을 하고 2교시, 3교시는 또 자녀 시간에는 수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서 자녀 시간에는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6장 재정에 관한 부분, 재원 조달과 배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자, 저희가 그동안 쭉 공부를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를 공부를 해오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해오면서 이제 첫 번째 공급 주체와 대상, 그 다음에 급여와 전달 체계, 오늘은 그 세 번째 재원 조달과 배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12월 말에 14주까지 12주까지였나요? 레포트를 제출해달라고 각 팀별로 레포트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고요. 그 과정 중에서 한번 여러분들도 직접 공부를 하시게 되는 어떤 시간들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복지 정책의 구성 요소들을 좀 꼼꼼하게 레포트를 작성을 하시면서 또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충분히 숙지를 하신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을 하시게 될 때 아주 좋은 경험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졸업생분들을 만나게 되면 특히나 이제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 제안서 작성하는 방법, 즉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또는 프로포잘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이론들, 실천 현장에서 실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에 관한 이론들을 좀 더 많이 좀 공부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또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사회복지 정책에 관한 부분들도 늘상 이야기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현장에서 이제 천안시나 이제 충청남도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어떤 기관의 평가라든가
어떤 감사를 진행을 하는 과정 중에서 위원으로서 참여를 하게 돼서 보면 이제 참여하시는 그 수감기관이나 하는 수감기관의 이제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제안서를 작성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이 너무 수시로 바뀌거나 아니면 그 정책에서의 어떤 행정적인 어떤 흐름들, 그 다음에 정책에서의 큰 이슈나, 그 다음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아니면 그 정권의 그 도지사나 아니면 이런 어떤 큰 최종 결정권자들의 어떤 이념들이 바뀌게 되면 사상이나 이념이 바뀌게 되면서 아니면 정책의 주안점이 바뀌게 되면서 그 전달되는 여러 가지 정책 시행 과정들에서의 어떤 기관의 어떤 영향력들에 대한 부분들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고 그런 거에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학교에서 공부하셨던 그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그 가장 기본적인 이론들, 원리들, 또 개념들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더 좋으실 텐데 어느 정도 이제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 현장에서의 여건들을 그 실제 접하게 되시다 보니까 그 본뿌리를 보시는 것보다 숲을 보시는 것보다 나무를 보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좀 파편적인 어떤 부분들에 좀 그 해당 작은 분야에서의 어떤 업무에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숲을 보시기보다는 숲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를 좀 보시게 되고 그 나무를 마치 숲 전체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쨌든 그것이 잘잘못을 떠나서 어쨌든 사회복지 현장에서의 큰 흐름을 보는 큰 눈, 그 다음에 사회복지 정책을 형성해가는 과정들이나 그 이론들, 그 다음에 전달 체계에서의 큰 흐름들, 이런 것들을 좀 중심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 학교에서 그런 어떤 큰 이론들이나 개념들, 의미들에 대해서 개념을 좀 정립해라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좀 충분히 훈련되고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현장에 나가셔서도 또 쉽게 빨리 또 적응을 하시고 또 그 해당 기관에서 훌륭한 전문가로서 또 사회복지사로서의 자리를 빨리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회복지 정책 구성 요소 6번째 재정, 특히나 이제 재원의 조달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재원의 배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배우실 과목들은 이제 정책론의 이제 재정에 관한 부분이고요. 첫 번째 목차로는 사회복지 정책 재정의 의미와 동향, 흐름들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재원에 대한 조달의 방법들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공부를 해볼 거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 이 받고 있는 재원들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 나눠줄 거냐, 나눠서 사용할 거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순서를 가지고 오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사회복지 정책 재정의 의미와 동향인데요. 우리가 흔히 재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 시쳇말로 금전적인 부분을 어떻게 알고 있을 거냐 하는 부분들인 거죠.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걸 어떻게 쓸 거고 어떻게 벌어들여 우리 기관에서 필요한 재원들을 금전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입을 만들어낼 거고 그 수입된 배정을 가지게 된 재정을 어떻게 나눠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마다 나눠서 쓸 거냐 하는 거죠. 즉 우리 가정의 예를 들어 아니면 우리 개개인의 어떤 그 재정을 따져본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뭐 이제 출퇴근하는 비용으로 얼마, 차량 유지 비용으로 얼마, 그 다음에 제 개인적인 어떤 목적으로 얼마, 또 문화적인 비용으로 얼마, 또 뭐 친구 만나는데 아니면 교재 사는데 얼마 이렇게 쓰는 크게 5가지로 나눈다라고 그러면 그 총 재정 금액이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5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 50만 원을 어떻게 균등하게 나눠서 쓸 거냐 10만 원씩 각 5가지 항목별로 균등하게 나눠서 쓸 거냐 그것은 이제 배분에 관한 문제겠죠. 그 다음에 총 예산 50만 원이라고 하는 건 총 예산 재정에 관한 문제인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배분할 거냐 그 다음에 이 재정을 어떻게 모을 거냐 수입을 만들어낼 거냐 하는 부분들이 바로 지금 오늘 공부하게 된 사회복지 정책의 분야 중에서 복지정책 재정 그 다음에 재정의 배분 이런 부분들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빠르게 이해하실 겁니다. 더구나 이제 재정에 관한 부분들은 아주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이고 어느 기관이든 또 어느 국가든 어느 가정이든 어느 개인이든 다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시고 또 경험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재정의 지출이라든가 재정의 어떤 수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또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학문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자라 그러면 재정이란 네,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재반 비용, 금전적인 어떤 재반 비용들을 바로 재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얼마만큼, 어떻게 조달할 거냐, 또 얼마만큼 조달할 거냐 하는 문제. 또 하나는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재원들을 어떻게 배분할 거냐라고 하는 큰 두 가지의 흐름으로 구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정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느 기관이나 현재 자유주의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없으면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물론 뭐 돈이 없다라고 해서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또 돈의 크기만큼 그 행복을 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어떤 폭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보았을 때도 사회복지의 실행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이론을 배우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받는 재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기관의 법인에서 나오는 재원들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사용하면서 서비스 참여하면서 내는 이용자의 분담금 아니면 외부 기관들의 후원금이나 자원 기부금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의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또 공공에서의 제안을 아니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아니면 뭐 상선복지재단이나 뭐 현대재단이나 뭐 이런 아산재단이나 이런 곳에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하겠습니다 하고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이 채택이 되면 그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기 위한 재원들을 그런 공공의 기관이나 사회복지 기관에서 또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같은 준공공기관에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들을 유인을 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금전적으로 재정이 풍부하다라 그러면 우리 기관이 아니면 사회복지사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의 현장에서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프로그램들을 또 기관에서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또 기관의 목적에 맞는 사회복지 정책들,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복지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좀 더 많은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 혜택을 전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의 실천, 프로그램의 실행들, 기관의 어떤 사회복지 활동들을 좀 더 폭넓게, 세밀하게 또 디테일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결과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재원을 조달을 할 것이냐 하는 것,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이제 국가에서 조세를 통해서 보조금이라는 것들을 각 사회복지기관이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어떤 분들에게 프로그램별로 기금들을, 재정적인 어떤 지원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국가,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배분과 분담은 어떻게 해낼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선택 자체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지속 가능한 복지 재정의 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사회복지 재정 규모는 그 사회의 복지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준점, 잣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복지국가다라고 하는 그 국가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OECD 국가들은 저개발 국가나 저복지 국가보다도 복지 재정에 들어가는 비용의 규모가 월등하게 크죠. 또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도 뭐 조금 이따가도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2021년도, 2020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2020년도 이후에 500조 원이 넘는 한 해 국가 예산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을 세워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국가의 복지 예산이 이제 약 180조를 넘어서 한 200조 원 가까이 되죠. 우리나라 국방 예산보다도 사회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한 33%에서 34% 정도를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10% 전후 되는 것들을 비교를 해본다라 그러면
사회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사회복지의 재정 규모는 바로 그 나라의 복지 수준들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중요한 기준이 잣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사회복지의 어떤 실천을 좀 더 복지국가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추기 위한 어떤 복지의 수준들은 사회복지 재정의 지원이 없이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들어가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실제로는 자원과 재정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흔한 말로 세상에 공짜는 없죠. 복지에도 공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특히나 코로나 시기가 되면서 뭐 국민 지원 소득 뭐 25만 원씩도 나왔고요. 뭐 전에 1차적으로는 뭐 40만 원씩도 나오고 또 이제 경기도에서는 이제 뭐 3차 재난 지원금이라고 해서 경기도 자체의 예산으로 일부 도민들에게 아니면 전체 도민들에게 뭐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재난 지원금들을 지급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시장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실제로 이러한 그 어려운 시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충남도에 좀 예를 들자면 일부 시군에서 전체의 약 한 80% 정도에게 2차 재난지원금 25만 원을 지원을 하기로 했었는데 충남도에서 각 시자체와 협의를 통해서 그 보편적인 어떤 복지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부 지자체의 재원들을 동원을 해서 전체에게 그 국가 국민지원 재난금들을 지급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지에 소요되는 재정적인 규모들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지원들을 해 나갈 거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만들어서 어떻게 사용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아직도 충남의 예를 들자면 15개 시군 중에서 이제 천안하고 당진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천안도 동의를 했고요. 이제 당진이 아직은 이제 그렇게 지원하지 않겠다라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자체마다 뭐 다른 어떤 특색을 가지고 정책들을 펴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이러한 금전적인 또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시각의 차이 또 이론의 바라보는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한 인식의 출발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재정의 중요성들을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볼 때 사회복지 현장에서 재정의 중요성은 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사회복지 현장에서 각 기관별로도 해마다 그 회계연도별로 재정에서 지금 그 저희가 교재에서 좀 빠진 부분들이 저희가 회계를 다루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정책 그 시점이 다 표현이 되고 있지 않은데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회복지 기관에서의 재정 규모는 당해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당해년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재정을 고민을 할 때 실제로는 벌써 이제 당해년도 회계 기준을 1개년 회계를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2021년이니까요. 2022년도 회계연도는 벌써 지금 작성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올해의 사업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회계의 그 재정이 소요가 되었고 이 재정에 들어가는 어떤 계정 항목별로의 소요 비용들을 다 산출을 하죠.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보통 9월에 작성을 준비를 했어요. 기관들이 보통 10월 달 안에 또는 11월까지는 내년도 회계를 다 결정을 하죠. 그래서 기관 내에서의 이사회의나 운영회의를 거쳐서 최종 예산안을 결정을 하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사회의에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이사회의에서 보통 12월 초 정도 되죠.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그런 것들 이사회의를 열어서 실제 예산안을 확정을 하고 확정된 것들을 연말까지 내부적으로 준비를 끝나면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는 당해년도 2022년도에 회계 예산안을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집행을 하고 기관의 운영들을 진행을 해 나가는 어떤 이런 당해년도 회계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의 회계도 비슷해 가지고요. 국가에서 어쨌든 이 사회복지 재정은 공공기관에서의 복지 재정이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틀에서 보면 국가의 예산에, 국가 재정에 관한 부분도 조금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용되는 재정의 원천이 다 국가에서 나온 또 국민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낸 조세를 통해서 그 조세에서 일부를 복지에서 복지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통 국가들도 보통 9월 달이면 국회에서 그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 과정들을 준비를 하죠. 본회의를 열기 시작을 하면서. 보통 해마다 연말이면 시끌시끌했던 게 내년도 예산을 정했니 못했니 의결을 했니 안 했니 하는 부분들도 매스컴에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해년도 회계 기준이기 때문에 내년도 국가 살림살이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예산들을 진행을 해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동일하게 사회복지기관이나 현장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수업을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2교시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